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감춰둔 장면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조용한 장면들을 대신 읽어드리는 공간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담담히 전합니다.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고 때로는 미소 짓게 되는 이야기들. 그 순간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음속 감춰둔 장면들. 시니어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 어느 봄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편지 한 통. 노란 봉투에 담긴 것은 50년 전 첫사랑에게 보내려다 용기가 없어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로 시작되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때의 떨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22살이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이었고 그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선배 여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그는 일부러 일찍 나와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감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소심한 청년.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쓰고 또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편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녀는 다른 부서의 과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변을 혼자 걸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채로. 세월이 흘러 그도 다른 사람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두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끔 조용한 밤이면 그 첫사랑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는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 서툰 글씨들이 그때의 간절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매일이 설레었습니다. 혹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접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으니까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편지가 하나 있어요. 당신에게 보내려다가 부끄러워서 못 보낸 거요. 그렇게 서로의 첫 번째 편지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는 또 하나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인생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국수집에서 들려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국수를 끓여온 분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식 셋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때 배운 게 국수 만들기였죠.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안 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면을 볶고 김치를 담그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도와 그릇을 닦았습니다. 큰아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렸대요. 너희 엄마 국수집 아줌마지? 하면서 말이죠. 그날 아이가 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다른 집처럼 살면 안 돼요? 하면서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볼까 고민했지만 마땅한 기술도 학벌도 없는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국수밖에 못 만들어. 하지만 이 국수로 너희들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낼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들은 어머니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 우리 엄마가 만든 국수 먹어봐 하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정성으로 끓인 국수 한 그릇의 맛은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세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는 교사, 막내딸은 간호사가 됐죠. 모두 국수 한 그릇 팔아서 길러낸 자식들이에요. 지금도 그 국수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때 어린 손님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 국수를 먹곤 합니다. 3대가 함께 앉아 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의 눈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번집니다. 돈 많이 벌지도 못했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정성으로 국수를 끓였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니까 고맙죠. 그 작은 국수집에는 한 어머니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세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육수처럼 진하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수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함께 춤을 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그분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로맨스가 살아 있었습니다. 1960년대 그는 서울의 한 댄스홀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시절 댄스홀은 젊은이들의 로맨스가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왈츠, 탱고, 룸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첫 만남이 기억나요. 그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갔었죠. 왈츠 음악이 나왔는데 손을 내밀며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녀의 수줍은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이면 댄스홀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빠져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어 춤을 추러 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춤을 정말 잘 췄어요.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나는 좀 서툴렀지만
그녀가 리드해주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춤을 출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세월이 흘러 댄서홀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지만 두 사람은 집 안에서라도 춤을 췄습니다. 오래된 LP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천천히 몸을 맞춰 춤추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춤을 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이제 춤도 못 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연습했죠. 아내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함께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몇 개월간의 재활 끝에 아내는 다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된 왈츠 음악을 틀어놓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춤을 췄죠.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또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내가 좋아했던 왈츠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춤을 췄죠. 이제는 혼자지만 음악이 들리면 여전히 아내와 춤추는 기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녀가 여전히 내 옆에서 춤추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주 경로당에서 열리는 댄스 교실에 나갑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춤추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아내와 춤추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 끝나고 나면 하늘을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네는 그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 군대에 간 아들에게 매주 편지를 썼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던 날의 기억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엄마, 나 이제 다 컸는데 왜 이런 걸 해줘? 하면서도 그 아이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펑펑 울고 말았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 방에 들어가니 정리되지 않은 책상과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정말 떠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시작된 편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편지지를 꺼내놓고 한 주간의 일들을 적었습니다. 문방구에 온 손님들 이야기,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소식들, 계절의 변화까지 사소한 모든 것들이 편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편지가 왔어요. 엄마 편지 받으면 부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매주 편지가 오는 사람이 나뿐이래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편지를 써죠. 여름에는 아들이 더위를 탈까봐 걱정되어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안 틀면 살 수가 없다.
너는 부대에서 더위 안 타지? 라고 쓰고 겨울에는 오늘 첫눈이 왔다. 내가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주던 생각이 난다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앞서서 밥은 잘 먹고 있니?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의무실에 가거라는 당부의 말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지 끝에는 몸 건강하고 사고 조심하고 하루빨리 제대해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들도 점점 편지 쓰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 인사뿐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부대 생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나 동기들 이야기까지 자세히 써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편지를 받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할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편지 한 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2년이 지나고 아들이 제대하던 날, 그는 커다란 봉지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 104통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들 때문에 군대 생활이 견딜만 했어요. 힘들 때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 편지들은 지금도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손자에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아빠에게 쓴 편지라며 그 시절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구멍가게를 했어요. 이제 문을 닫는다니 실감이 안 나네요. 동네 어귀에 있던 작은 구멍가게, 그곳의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 초 갓 결혼한 부부가 시작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쌀, 라면, 과자, 음료수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2만 원도 안 됐어요.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이거 외상으로 주세요 하면서 정이 쌓여갔죠. 외상 장부가 두껍게 쌓일 정도였는데 다들 성실하게 갚아나갔어요.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소통 창구였고 정보 교환소였으며 때로는 고민 상담소 역할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군것질 거리를 사러 오면 꼭 오늘 학교는 재미있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동네에 경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 이 가게였습니다. 누가 대학에 합격했다, 누가 취직을 했다, 누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들이 오가며 동네 전체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는 집에는 조용히 건강식품을 챙겨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슬쩍 필요한 생필품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게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과 가족 같은 정을 나눴죠. 누구네 아이가 아프다. 어느 집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이런 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편의점이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동네도 재개발로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사를 가고 나이 든 분들만 남았어요. 그분들마저도 요즘은 마트에서 한꺼번에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단골 할머니 몇 분이 매일 들러서 우유 한 팩, 빵 하나씩 사가는 것만으로도 가게를 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3배로 오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평생 단골이었던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에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여기서 우유 못 사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가게 하나 없어진다고 뭐 그러냐 싶겠지만 우리에게는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던 날 저녁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진열대와 텅 빈 냉장고,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그동안 이웃들과 나눈 정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세월이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인간의 정은 여전히 동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환갑이 지나서였어요. 그때까지는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었죠. 은퇴 후 일기 쓰기를 시작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기록에 불과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한 인생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림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일기였습니다. 첫날 일기에는 오늘 날씨 맑음, 별일 없음 이라고 썼어요. 겨우 한 줄이었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일기의 내용도 풍성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 하늘의 색깔, 아파트 화단에 핀 꽃들, 마트에서 만난 옛 동료와의 대화까지 사소한 모든 것들이 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손자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손자가 와서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요즘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나도 모르겠다. 넌 식으로 말이에요.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 밥보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가족들과의 시간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기에